제가 정성껏 차린 국밥을 말없이 비워내던 남루한 행사에게 놓인 1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떠났던 바로 그 전 남편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도박과 여자 문제로 탕진하고도 모자라 제 앞으로 억대의 빚까지 남겨두고 사라졌던 그 매정했던 인간. 그런데 1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남편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병든 모습이었고, 저는 그가 남기고 간 낡은 지갑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가슴 아픈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올해 62살의 오지연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근처 노인복지관 식당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게는 번듯한 공무원이 되어 곧 장가를 갈 날만 기다리는 아들. 진석이가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남편과는 10년 전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갈라섰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던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제 앞으로 거액의 빚까지 남겨놓고는 하루아침에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지만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 진석이를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아들 뒷바라지를 했고, 아들은 다행히 제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고 번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증오는 무뎌질 대로 무뎌졌고 이제는 그저 아들 결혼식 날 아빠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가 유일한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는 어르신들 사이로 유난히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앙상하게 마른 몸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걸음걸이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배식대 맨 끝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셔서 식사하세요. 왜 거기 서 계세요? 제 말에 남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남자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핥히고 간 얼굴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짓밟고 떠나버린 전 남편, 강민호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남편은 저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지만 이내 모르는 사람인 척 고개를 푹 숙이고는 배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로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식을 겨우 마쳤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저를 버티게 해준 체면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들뻘 되는 동료들과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켜보는 이곳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국밥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운 그는 식판을 반납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초라하고 병든 모습이라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를 향한 분노와 원망 뒤편으로 아주 희미하게 남아 연민의 감정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끼며 저는 스스로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항상 똑같은 구석 자리에 앉아 말없이 밥만 먹고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아는 척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는 그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심해지는 기침과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동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겠어.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꼬. 동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 역시 똑같이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제 아들의 아버지였고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속은 불안감으로 요동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길에서 쓰러지기라도 한 것은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가 늘 앉던 텅 빈 의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드나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그의 행방을 묻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도 사는 곳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력시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한다는 단편적인 정보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진석이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에 혼자서 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가고 그가 살고 있다는 고시원 근처를 몇 날 며칠이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고시원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얇은 외투 하나에 의지한 채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쉴 새 없이 기침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원망도 증오도 모두 잊은 채 그저 한 인간에 대한 연민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발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공원 불빛 아래서 마주한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슬프고 공허했습니다.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집에는 안 들어가고.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그저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지연이,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1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도 사야하고 갈라져서 예전의 목소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며칠 동안 복지관에 안 보이길래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지? 이러고 사는 거 보여주기 싫었는데. 결국 이렇게 들키네. 그의 자조적인 말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강물처럼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가봤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갈 돈이 어디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삶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내가 어떻게든? 됐어. 당신한테 짐 되기 싫어. 지난 10년간 당신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게 할 수 없어. 그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품에서 낡고해진 지갑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한 장 없이 낡은 사진 한 장만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색이 발에 누렇게 변해버린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기억 속의 사진. 20살의 풋풋한 저와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아들 진석이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전부, 지연과 진석.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원망과 분노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갑을 붙잡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은 앙상하고 차가웠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를 부축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폐렴이 악화되어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이름으로 입원 수속을 밟고 얼마 되지 않는 제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그가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우리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진실을 반드시 내 손으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다음 날 저는 아들 진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애써 담담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진석이는 제 심상치 않은 목소리를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전화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얘기하자.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날 저녁 퇴근한 진석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밤새 제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남편의 낡은 지갑을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진석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진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건 아버지. 그래, 네 아버지 물건이야. 어젯밤에 우연히 만났어.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의 첫 만남부터 공원 벤치에서 웅크리고 있던 모습,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입니다. 진석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혹은 혼란스러움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요? 폐렴으로? 응, 상태가 많이 안 좋대. 당분간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제 말이 끝나자 진석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를 버리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병들고 돈 없으니까 우리를 찾아온 거잖아요. 동정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싸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원망이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석아, 엄마 말 아직 안 끝났어. 이것 좀 봐. 저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아들이 볼 수 있도록 돌려주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전부.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들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하고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요?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랑이라니 가소롭지도 않네요. 이런 감성파리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엄마? 진석아. 엄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엄마는 평생 식당일 전전하시고 저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는데요. 이제 겨우 자리 잡고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또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서 발목을 잡으려는 거냐고요. 진석이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의 울부짖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선명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아니,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엄마도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이제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진석이는 그 말을 끝으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남편의 진심도 무엇 하나 제대로 헤아릴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낡은 사진 한 장과 그 뒤에 적힌 짧은 문장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10년 전 그날의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10년 전의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던 그 무렵, 그에게는 아주 절친한 동업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최태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친형제처럼 믿고 의지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금 관리를 그에게 맡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매일같이 한숨을 쉬던 남편과는 달리 최태석은 언제나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는 번쩍이는 외제차를 끌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차에 대해 묻자 그는 최 사장이 처갓집에서 돈을 좀 받았나 봐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민호 씨, 요즘 강원도에 자주 간다며? 인쇄소 일은 안 하고 맨날 도박만 한다던데. 저는 그 소문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정말 도박해요. 바람 피운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게 긍정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순간 저의 모든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미안하다. 나를 찾지 마라. 편지의 내용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난 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인쇄소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뒤였고 집 역시 담보로 잡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최태석을 찾아가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는 아주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민호 형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놈의 도박이 뭔지 여자 문제까지 겹쳐서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는 제게 남편이 사채까지 끌어다 썼으며 그 빚이 모두 제 앞으로 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은밀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집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집을 헐값에 넘기시고 그 돈으로 급한 빚부터 막으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말을 구세주의 동아줄처럼 여겼습니다. 경황이 없던 저는 그가 내미는 서류에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고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태석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저를 도와주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그 이후로 자취를 감췄을까? 저는 10년 만에 그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최태석이 지금은 아주 큰 규모의 인쇄소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인쇄소를 헐값에 사들인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도 말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몰락 뒤에는 최태석의 교활한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박꾼과 바람둥이라는 누명을 씌웠고, 남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모든 것을 해명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우리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남편은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모든 것을 숨긴 채 그런 억울한 누명을 감수해야만 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지난 10년간의 오해를 풀고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남편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는 이전보다 혈색이 조금은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내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는 제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연아, 오지 않아도 되는데 신세만 지는구나. 그런 말 마세요. 일단 몸부터 챙겨요. 그리고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에 최태석 씨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사람 이름은 뭐 하러 꺼내.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 아니에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헤어져 살아야만 했는지,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그 사람이잖아요. 제 말이 맞죠? 제 추궁에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해줘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우리를 떠나야만 했어요? 제발, 이제는 말해줘요.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 눈물에 그의 단단했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기막힌 진실이었습니다. 남편, 강민호의 눈은 1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아득한 고통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가 짊어져온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그저 평범한 사업 실패이기를, 잠시의 실수였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라도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잔인하게 끊어버리는 지독한 배신과 음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건 최태석 그놈 때문이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회한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초회 사장을 친동생 이상으로 믿었어. 회사의 모든 돈 관리를 그놈에게 맡겼지. 그런데 내가 바보였어. 그놈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 뒤통수를 칠 생각이었던 거야. 몇 년에 걸쳐서 교묘하게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지. 자재값을 부풀려 장부를 조작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을 만들어 월급을 빼돌리는 식으로. 나는 까맣게 몰랐어. 그저 사업이 점점 어려워진다고만 생각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응어리를 토해내듯 그의 이야기는 힘들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 정기 세무조사가 나올 거라는 통보였지. 그제야 최 사장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 조사가 시작되면 자신의 모든 횡령 사실이 드러날 테니 말이야. 그놈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 딱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자기가 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나는 그 말을 또 믿었어. 하지만 그건 그놈의 또 다른 시작이었을 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했어. 최 사장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며 내게 돈을 요구했지.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남은 돈이 없었어. 그러자 그놈이 내게 사채를 쓰라고 권유하더군. 자기가 확실한 담보가 되어주겠다면서. 결국 나는 그놈의 꼬임에 넘어가 거액의 사채를 썼어. 그런데 그 돈은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데 쓰인 게 아니었어. 전부 그놈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던 거야. 그리고 그놈은 그 돈으로 나를 무너뜨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지.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했습니다. 최 사장은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 내가 도박에 미쳐서 회사 돈을 몽땅 날렸다고. 심지어 젊은 여자를 데리고 다니며 돈을 물 쓰듯 쓴다는 말까지 지어냈지. 그 여자는 최 사장이 돈으로 고용한 사람이었어. 내 주변을 맴돌며 일부러 사람들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게 시켰던 거야.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당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해도 이미 모든 상황은 내가 파렴치한 도박꾼이자 바람둥이가 되어 있었지.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회사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나를 떠나갔어. 그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냥 당하고만 있었냐고요? 우리가 함께 싸웠더라면.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내민 손을 잡고 함께 진흙탕을 구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는 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던 것일까? 남편은 제 손을 힘없이 잡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당신과 진석이를 지켜야 했으니까. 우리를 지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태석 그놈이 진석이를 걸고 나를 협박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진석이가 우리 아들이 왜요? 진석이가 대학 방학 때 잠시 회사에 나와서 일을 도운 적이 있었지. 그때 최 사장이 진석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서류 몇 장에 서명을 하도록 시켰던 모양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들이 전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된 가짜 세금 계산서와 거래 명세서였어. 최 사장은 그 서류들을 가지고 나를 협박했지. 만약 내가 자신의 횡령 사실을 폭로하거나 도박 누명을 벗으려고 발버둥치면 진석이를 횡령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아버지가 아들까지 끌어들여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나면 이제 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진석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더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기꺼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오해와 멸시를 10년 동안 혼자서 감내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당신들 곁에 있으면 최 사장놈이 언제 또 진석이를 걸고 넘어질지 몰랐으니까. 내가 사라져야만 당신과 진석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남긴 편지 기억나? 나를 찾지 마라. 그건 당신들을 향한 내 마지막 사랑이었어. 제발 나 같은 놈은 있고 당신들끼리만이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지막 진심이었지.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를 원망하고 증오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그의 깊은 고독과 절망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제 상처가 아프다고 소리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앙상한 그의 품은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넓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두 가지 감정만이 들끓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최태석을 향한 불타는 분노였습니다. 그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
남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최태석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번듯하게 살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10년 전의 진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최태석의 횡령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라든가 아니면 당신이 결백하다는 걸 보여줄 무언가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며칠 뒤 조금 기운을 차린 남편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어. 초회 사장의 횡령 내역을 내가 따로 정리해둔 비자금 장부가 분명히 있었어. 그놈의 협박이 시작된 직후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어뒀던 거야. 그놈이 시켜서 서명했던 모든 서류의 사본과 자금 흐름을 정리한 내역서였지. 그런데 그걸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어. 집을 나오던 날 밤, 일단 가장 중요한 그것부터 챙겨서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마 어디엔가 있기는 할 텐데 그의 말은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10년 전 행적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간 직후 머물렀던 곳, 일했던 곳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고 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이사 가기 전에 쓰던 우리 집 근처에 작은 개인 창고 하나 빌려두지 않았어요? 당신 오래된 책이나 낚시 도구 같은 거 보관한다고. 제 말에 남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맞아, 그랬었지. 이삿짐 센터에서 잡동사니는 버리자고 하는 걸 내가 나중에 다 쓸 때가 있다면서 따로 보관해뒀던 창고. 세상에, 내가 그걸 어떻게 잊고 있었지? 남편은 흥분하며 자신의 머리를 쳤습니다. 집을 나온 직후 갈 곳이 없었던 그는 며칠간 그 창고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가장 소중했던 그 서류 뭉치를 낡은 낚시 가방 안에 깊숙이 숨겨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서류가 아직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장 그 창고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에게 창고의 대략적인 위치와 주인의 인상착의를 전해 듣고 저는 곧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그 동네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억에 의존해 찾아간 곳에는 낡은 창고 대신 번쩍이는 빌라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만견자실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 부동산과 동네 토박이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있었던 낡은 창고와 그 주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탐문 끝에 저는 기적적으로 창고 주인이었던 할아버지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고가 있던 부지가 재개발되면서 근처 다른 곳으로 창고를 옮겨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을 대며 10년 전부터 보관해온 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낡은 장부를 뒤적이더니 마침내 남편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아, 강민호 씨. 있어. 그런데 월세가 지금 10년치가 꼬박 밀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요? 당장 안 찾아가면 이번 주 내로 안에 있는 물건들 싹 다 처분해버릴 거요. 할아버지의 불호령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처분이라니 절대로 안 될 말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사정했습니다.
밀린 월세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 테니 제발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인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제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이번 주말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으로 달려가 제 앞으로 남아있던 마지막 보험까지 해약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을 들고 저는 곧장 새로운 창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저는 관리인 할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남편의 짐이 보관된 칸으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에서는 10년 묵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져 나왔습니다. 창고 안은 남편의 손때 묻은 낡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빛바랜 책들, 녹슨 연장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낚시 가방.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낚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와 함께 두꺼운 비닐에 여러 겹 쌓여있는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최태석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비자금 장부. 저는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아들 진석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 냉담하게 저를 외면했던 아들이었지만 저는 이 증거를 보여준다면 아들의 마음도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엄마? 문을 열어준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지나쳐 거실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내 아버지가 지난 10년간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이 안에 전부 들어있어. 딱 한 번만 엄마 말 믿고 이 서류들을 봐주면 안 되겠니? 제 간절한 눈빛에 진석이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는 아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점차 충격과 혼란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특히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가짜 거래 명세서를 발견했을 때 아들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 글씨인데 나는 이런 거래를 승인한 적이 없어요. 그래, 넌 아무것도 몰랐겠지. 최태석이라는 사람이 네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해 너를 이용했던 거야. 네가 이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네 아버지를 횡령 공범으로 만들겠다라고 협박했던 거고, 저는 남편에게 들었던 모든 진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지난 10년간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진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원망과 증오의 성벽이 아버지의 처절한 부성애라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은 지난 10년간 저와 남편의 가슴에 박혀있던 원망의 가시를 녹여주었고, 제 눈물은 아들이 짊어져야 했던 아버지의 부재라는 무거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함께 싸워야 할 공동의 적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악마 최태석에게 그의 죄를 물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은 10년 묵은 서러움과 회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그저 말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괜찮다고.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모자가 함께 있는 그 작은 거실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려야 해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오랫동안. 아들은 말을 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가서 네 아버님께 다 말씀드리자. 네가 얼마나 아버님을 원망했고 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싸울 거라고. 그 길로 우리 모자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병실의 불은 꺼지지 않은 채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들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는 제 뒤에 서 있는 아들 진석이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서가. 남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마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병실 입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부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처럼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진석이는 천천히 아버지의 침대 앞으로 걸어가 망설임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병실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진석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일어나, 어서!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지난 10년간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도 모르고 저는 아버지를 원망할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제발 이 불효자를. 아들의 절규에 남편의 눈에서도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품에 어느새 장성하여 아버지만큼 듬직해진 아들이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 잘못이다. 내가 더 강하지 못해서, 더 현명하지 못해서 너한테까지 짐을 지게 만들었다. 아비가 못나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하는 채 10년의 세월을 눈물로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어 조용히 병실을 나와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우리 가족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무섭도록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아들 진석이는 마치 10년간의 불효를 한 번에 갚으려는 듯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매일같이 퇴근 후 병원을 찾아와 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병실을 청소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1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자 몸의 병도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인 것입니다. 잦아들었던 기침이 멎었고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눈에 다시 총기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와 우리 모자는 마침내 최태석을 향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이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최태석의 횡령 및 무고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최태석을 고소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최태석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우리에게 연락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라며 고소를 취하한다면 두둑한 합의금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정의와 명예회복이었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최태석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다시 진석이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진석이의 직장으로 부친이 횡령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익명의 투서를 보내고 예비 사돈댁에까지 연락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는 진석이의 약혼 여인 수진이가 아주 명망 있는 교육자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점을 악랄하게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진석이는 이미 수진이와 그녀의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뒤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수진이네 가족은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석이와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자네 아버님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 자식의 미래를 위해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시다니. 우리는 그런 분을 사돈으로 모시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네. 수진이 아버님의 말씀에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태석의 비열한 협박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경찰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 앞에 최태석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고 그는 결국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남편에게 뒤집어 씌웠던 모든 누명도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손가락질했던 동네 사람들과 옛 직장 동료들이 이제는 우리를 찾아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진석이와 수진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제 곁에는 말끔하게 예복을 차려입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들의 극진한 보살핌 덕에 그는 예전에 건강하고 당당했던 모습을 거의 되찾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아들 결혼식에 나란히 참석한 것이 신기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의식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이 입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외치자 진석이는 힘찬 걸음으로 버진 로드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례단상 앞에 멈춰 서서 하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우리 부부가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고 늠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의 아버지 강민호님을 소개합니다. 그 순간 예식장에 있던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이런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 세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게 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들의 고백에 남편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하객들은 그 어떤 순서보다도 뜨거운 박수를 부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10년 만에 비로소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우리 부자夫씨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 부부를 배웅하고 난 뒤 저와 남편은 예식장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한테 이런 날은 평생 오지 않았을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우리를 위해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과 진석이를 잊어본 적이 없어. 남은 인생이라도 당신과 우리 아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어. 남편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저는 눈물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보 같기는. 속죄라니요. 그냥 예전처럼 내 옆에 있어주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원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아파했던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밝혀지기도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희는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것인지도 말입니다. 제 가슴 아픈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속이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도 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스한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화면의 양쪽에 보이는 다른 영상들처럼 또 다른 기막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눌러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